여러분 잘 쉬었나요? 종소리 들었죠? 이제 2교시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이 종소리마저도 좀 그리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13페이지, 14페이지를 이제 펴보시면 심미적 체험의 소통이라고 하는 소단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 생각 열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1자시에서 이제 했던 활동으로 조금 대체를 하고요. 선생님 다른 자료를 좀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첫 번째 학습 목표 있죠? 소단원 1을 공부할 때는 특히나 이 학습 목표를 조절하도록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학이란 어떤 체험? 심미적 체험. 이것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활동이다. 그걸 알고 우리도 소통활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지고 우리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 넘어가면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 국어 2교시 학습목표 요 차시 학습목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14쪽 15쪽 교과서 한번 펴주시겠어요? 네, 보면 정철의 내 마음 배워내요. 그리고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자미상 씨가 쓴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라고 하는 두 편에 이거 뭔가요? 시소설 수필 극 중에 뭔가요? 맞아요. 시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 보시면 여러분 힌트가 조금 있는데요. 요 두 시는 모두 다 갈래가 시조입니다. 2학년 때 한번 훑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소단원에서 제재로 시조가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래적 특성 자체를 오늘 조금 이해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뿐만 아니고 다른 또 선생님이 시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조의 갈래적 특성을 오늘 일단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미적 체험이라며 문학이라고 하는 게 시조도 결국에 시의 한 종류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심미적 체험이 반영되어 있을 거고 우리가 이 시조를 읽으면서 뭔가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에 담겨 있는 심미적 체험을 도대체 어떤 아름다움 또는 어떤 우스꽝스러움 또는 어떤 공감되는 어떤 감동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까라고 하는지 이 두 시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조달해 보도록 할게요. 시조의 갈래적 특성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다양한 시조들, 요것도 시조니까 쭉 이제 눈으로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조금 요즘 친구들이 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 또는 조금 유머러스하게 쓴 시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조를 조금 몇 편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시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몇 편의 시조를 볼 건데요. 이 시조가 어떤 갈래지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딱딱하게 파악하기 전에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좀 시조를 몇 편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조인데요. 우유 얼마 하지 않되 네가 산 것 아니로다. 먹고 싶음 사 먹던가 정 안 되면 말을 하지. 오늘도 내 우유 간 곳 어디인가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요 사진을 잘 보면 지금 이 시조를 이해하려면 이 사진에 요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가정용 냉장고가 아닌 것 같아요. 영업용 냉장고인 것 같고 뒤에 뭔가 이렇게 음식물들이 막 있는데 거기 있는 음식물 중에 우유를 누가 가져갔나 봐요. 훔쳐 먹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내 우유 간 곳 어디인가 하노라 하면서 오늘도 나는 내 우유 간 곳, 내 우유 어디 갔어?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는 예스러운 말투로 지금 시조를 써놨는데 사실 이 냉장고는 고시원에 있는 냉장고예요. 고시원 들어봤죠,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조금 힘든 시험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제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제 혼자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선생님도 그런 곳에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묵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각자 아침, 점심, 저녁을 그 고시원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간식이나 반찬 같은 것들을 공용 냉장고에 넣어놔요. 커다란 이제 가게 같은 데 있는 영업 냉장고에다가 자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넣어놔요. 그런데 선생님 때도 있었어요. 누군가 음식을 훔쳐먹은 것 같아요. 우유를, 그쵸? 그랬는데 내가 훔쳐먹었으면 완전 화가 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심미적인 어떤 형상화, 언어의 예술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랬던데요. 참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날 이렇게 또 붙여놨어요. 우유 몇 개 잃고 나서 가슴 치는 그대여. 가져간자 비난하는 그대 인생 공허하군. 그대여. 그대에겐 호연직이 필요하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유를 먹은 사람이 썼는지 아니면 우유를 먹진 않았지만 그 우유 하나 누가 먹었다고 쪼잔하게 그거를 또 거기다 붙여놨어 한 사람이 썼는지 재미로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서 뭘 그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래. 그대 인생 공허하네. 뭐 그거에 집착하는 네 어떤 인생이 참 별거 없다.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 같다. 너 좀 호연지기 자연에서 호탕한 그런 마음, 그런 기세를 키우는 게 어때? 라고 그 상대방을 아주 돌려까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맨 처음에 이 시를 붙였던 사람 또 시를 붙입니다. 시조를 붙입니다. 기꺼이. 이게 예스럽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기꺼이 충고받되. 충고를 받아들이되. 그대 내 뜻 잘못하오. 그대 내 생각을 잘못 알았어요. 오해했어요. 사람이 예가 있어. 예의가 있어. 고치고자 하였으니. 사람한테는 예의가 필요하니까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고치고자 하였는데 공자왈 극기복례라 아로새김 어떠리.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 극기복례라 아로새김. 극기복례라 하는 말을 아로새겨라. 마음속 깊이 새기면 어떻겠느냐. 자신을 극복하고 예절을 갖춰야 한다. 예절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공자가. 그러니까 나를 지적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의를 좀 갖출 필요가 있잖아. 내가 쪼잔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야. 그 다음날 사진이 조금 흔들렸는데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매일 우유 서울 우유 안 먹음이 어떠하리 거울 보고 울어봤자 때는 이미 늦었으리. 이것도 선생님 생각에는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체가 좀 다르거든요. 아이고 참 우유 같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거 가지고 또 다 대치는 사람이나 아유 그게 뭔 소용이요. 그냥 이제 때는 늦었으니까 잊어버리세요 라는 의미의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고시원에서 우유가 분실됐는데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붙여놨던 이런 시조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문학적인 소양이나 심미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표현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걸 되받아치기도 하는 말 그대로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 거냐면 시조라고 하는 문학을 통해서 심미적 체험을 소통하는 문학적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봤던 시처럼 교훈적이거나 무조건 아름답다거나 무조건 뭔가 낭만적이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내가 실생활에서 느낀 거, 생각한 거, 깨달은 거, 감동한 거 또는 나를 돌아보는 것 또는 누군가의 체험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내 생각들을 돌아보는 것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문학적인 소통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이제는 몇 편을 더 보여드릴 건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위주의 학생들이 쓴 시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 우리도 어차피 쓸 거고 이 시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몇 편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어질가예요. 포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안혜람 학생이 쓴 어질가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가족이랑 밥 먹는데 지진이 일어나. 우리 집이 부서지고 우리 가족 흩어지네. 아이고 나 죽네. 내 미래가 어둡다. 잘 썼죠? 우리 포항 지진 3년 벌써 2년 정도 됐네요. 아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안혜람 학생 누구나 포항 60만 포항 시민이 겪은 이 지진에 대한 체험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문학적으로 형상화했어요. 예술로, 언어 예술로 아주 아름답게. 여러분 어때요? 공감되시죠? 우리 집이 부서지고 우리 가족 흩어졌던 아이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래가 아득했던 그런 것들을 잘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몇 편의 시조는 이제 북적북적 시조버스라고 하는 진주에 있는 수정초 2학년 6반 학생들이 1년 동안 썼던 시조를 묶어낸 시조집에서 선생님 몇 편을 가지고 왔어요. 비슷해요.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심미적으로 아름다움을 찾아내서, 그 아름다움은 물론 진짜 아름다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경험 또는 느낌, 내가 얻은 깨달음 또는 우스꽝스러움 또는 기분이 나빴던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자,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강규빈의 병원, 긴 팔을 내밀어요. 링거를 맞으세요. 안 맞고 싶었지만 팔을 쑥 내밀었다. 하나도 안 아프구나. 내 용기가 문제군. 초등학교 2학년의 깨달음이 담겨있죠. 축구공이 멋지게 골대로 걸어간다. 둥글둥글 저절로 골대로 걸어간다. 우르르 달려나간다. 우리 팀이 이겼다. 강현우의 축구공. 이런 작품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축구 경기를 했었던 그런 경험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했어요. 아름답게. 우리가 뭔가 귀엽네 또는 뭐 실감나네, 재미있네, 공감 가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조로 표현했습니다. 형상화했습니다. 심미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김서준의 봄비. 뚝뚝뚝 비가 내려 유리창 젖고 있지. 축구를 못할까 아쉽다. 살짝 할까. 그만해. 집안에 있어. 엄마 때문에 실망이야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일상적인 경험을 이렇게 시조로 표현을 했다. 근데 지금까지요, 선생님하고 한 8편 정도의 시조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있는 시조도 있어요. 혹시 공통점 찾은 사람 있을까요? 공통점 찾은 사람? 오늘 배워야 되는 시조 관례의 핵심입니다. 공통점 찾은 사람 있을까요? 자, 보시면 시조 쓰기. 지금 이거 초등학생들이 연습했던 그 내용이에요. 보시면 숫자가 3434, 3434, 3434, 3434 이렇게 돼 있죠. 오, 맞습니다. 이 시조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시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압축적인 말로 표현을 한 건데,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웠던 99%의 자유시들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율에 오히려 신경을 쓰기 위해서 표현을 반복한다든지 또는 의성어를 쓴다든지 의태어를 쓴다든지 또는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런데요, 이 시조는요, 시조를 쓸 때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시가 아니고 규칙이, 형식이 정해진 시라고 해서 무슨 시? 그 대답 나와야 돼, 그죠? 정형시 맞습니다. 정형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형시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갈래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얘는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로 정해져 있어. 그리고 기본이 몇 줄로 되어 있냐? 3줄로 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요 그어져 있는 보이세요? 요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을 한 도막, 두 도막, 세 도막, 네 도막 4번에 끊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시조야 라고 하는 건데,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라고 하는 건 결국에 다른 어떤 문학의 장르하고도 아주 차별되는 것이 압축적이면서 뭐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노래처럼
운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운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정형시는요, 이렇게 반복되는 형식, 글자 수의 반복, 세 글자, 네 글자의 단어가 반복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짜 네 박자로 끊어 읽혀진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운율을 가지고 있는 압축적인 문학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는 그런 갈래의 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구단을 알게 되면 아주 그냥 한 자리 수에 곱셈은 쉬워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시조를 받고 우리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가 좀 필요한데요. 프린트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두었어요. 위드랑에 올려두어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보면서 강의를 들어도 되고요. 프린트가 가능한 프린트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프린트가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프린트가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를 선생님이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첫 시간 처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4시간에 필요한 활동지를 선생님이 미리 프린트를 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 교과서 찾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 홈페이지에 선생님 넣어놓을게요. 파일에 넣어가지고 국어 프린트 해가지고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청하에 살고 있어서 인근에 사는 친구들, 또는 청하 인근에 살아가지고 이거 학원 다니고 해가지고 학교 와서 프린트 가져갈 수 있는 친구들은 가지고 가세요. 선생님한테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선생님 프린트를 일주일 거를 해가지고 사물함에 넣어놓겠습니다. 홈베이스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난 그게 조금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어디 가기가 어려워, 또는 너무 거리가 멀어 가기가 어려워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일단 다운을 받으셔서 한글 파일이니까요. 편집 가능한 한글 파일이니까 한글 파일에 직접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린트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 카페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은 이제 프린트를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해주면 그거를 이제 교과서에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할게요. 또는 프린트 내가 집에 있어 하는 친구들은 그때 바로 프린트 하셔서 이제 필기하시고 교과서에 붙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프린트는 이게 선생님 항상 그렇죠?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교과서에 풀로 붙여가지고 여러분도 파일이나 이런 것들 번거로우니까요. 교과서에 붙여서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교과서만 딱 피면 갈래 딱 자습서처럼 갈래 딱 공부하고 이렇게 본문 읽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양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지금 다운 안 받아져 있는 친구, 지금 조금 첨부 파일에 시조 갈래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좀 다운 받아서 펼치고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다운 받으셨죠? 그래서 피셨죠? 또는 프린트 지금 해서 보고 계시죠?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우리가 한 10편 정도의 시조를 앞에서 읽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쓰는 거 보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뭔가 형식이 있었어요. 반복되는 형식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시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뒷부분 중요한 것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100% 필기 안 해줄 겁니다. 왠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쓰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요 프린트 조금 익숙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2학년 때 스쳐 지나가듯이
보충학습식으로 시조를 설명해 준 적이 2학기 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갖죠. 여러분들 비어있는 거에 자음 힌트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시조가 뭐였는지 1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재볼게요. 1분 동안 여러분들이 쭉 프린트 보면서 또는 화면 보면서 비어있는 거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나요? 석용아, 어렵니? 이슬아, 기억나니? 혜진아, 기억나요? 채우고 있어요. 빈칸이 생각이 나요? 재용이는 어때요? 자, 1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채워졌는지 확인하면 좋을 텐데 한번 같이 채운 거 바탕으로 맞는지 확인하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일본에도 없어요. 미국에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 고유의 대표적인 지읒, 히읗이 정형시다. 정형시.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정형시냐? 무엇이 정해져 있으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반대 개념, 자유시죠? 뭐가 자유로우니까? 형식이 자유로우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형시다 라고 하는 것부터 메모를 조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좀 볼게요. 자, 언제 발생해서 고려 말에 형식이 완성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창작되고 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모든 작품들은 현대 20세기에 창작되고 있는 21세기에 창작되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우유 훔쳐먹었어 고시원에서 뭐 이런 것들은. 자, 근데요 사실은 언제부터 발생을 했냐면 고려 시기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고려 중기부터 발생을 했고요. 고려 말기에 와서 그 형식이 완전히 완성이 돼요. 그리고서는 조선시대에 와서 제일 많이 꽃피었다, 많이 불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고유의 대표적인 정형시로서 고려시대에 창작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가 있는데요. 시조를 부르는 다른 이름들을 선생님이 써놨어요. 뭐라고도 불리냐면 단가. 가짜는 노래 가짜겠고요. 단자는 단신할 때 단자, 즉 짧을 단자, 즉 긴 노래가 아니고 짧은 노래라는 거야. 우리가 살펴봤던 시조를 보면 이해가 되시죠? 자신의 생각을 아주 짧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가, 노래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 왜 노래예요? 시는 노래니까 그렇지, 그죠? 운율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매체의 발달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그냥 시를 인쇄된 문자로서만 우리가 즐기고 향유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태초의 시의 모습은 노래였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운율에 담아서 좀 짧게, 조금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모이고 모여서 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한 갈래를 시라고 하는 형태를 갈래를 이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절가조라고 하는 별칭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절은요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시절, 지금의 시대, 지금의 시간, 지금의 유행, 지금의 문화 이런 것들을 가조 어떤 노래로 불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행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유행가. 그래서 아주 짧은 유행가, 짧은 노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그런 느낌으로 향유되었기 때문에 그런 단가나 시절가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좀 똑똑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래로 이 시조를 부르는 것을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한번 영상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 한번 가봅시다. 자, 자유시가 아니고 시조는 무슨 시? 시조는 무슨 시? 은종아, 무슨 시? 그렇지. 정형시. 시조는 정형식. 재현아, 정형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시조의 형식이겠죠. 자, 그러면 요 예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쉽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3장, 6구, 45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시조는 무조건 3장, 6구, 45자의 내외로 쓰인다. 시조는 3장, 6구, 45자다. 369, 369처럼 좀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6구, 45자. 가장 쉬운 것부터 갑니다. 45자부터 가겠습니다. 45자. 글자 수가 몇 개? 45개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조 쓰기 연습을 했던 기억 날 거예요. 4343, 4343. 그죠? 그게 아주 딱 지키는 것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 정도로 조금 다르게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요런 방식으로 글자 수를 정해 놓다 보니까 한 시조는 전체 시조의 글자 수가 몇 글자로 정해져 있다. 45자로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세 글자 정도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42자, 44자, 45자, 46자, 47자, 48자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조 형식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형식 정해져 있다 해도 그거 어떻게 다 지키면서 이거 노래 만듭니까? 어떻게 다 지키면서 문학시 창작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세 글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자라고 하는 형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볼까? 선생님 말 그냥 믿지 마세요. 세보시고 확인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기로 세몸되어 박인로의 시조가 있는데요. 요 시조 전체 몇 글자인지 여러분 세보십시오. 시작. 세보세요. 그냥 선생님이 세주겠지 누군가 세겠지 하지 마세요. 세보세요. 세봤어요. 가연아 몇 글자? 지민아 몇 글자? 그치? 45글자. 동기로 세몸되어 한몸같이 지내다가 요거 37, 44 해가지고 15글자. 두어운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곳 마찬가지로 15글자. 날마다 석양문 외에 한숨 겨워 하노라 15글자 해가지고 전체 글자 수 5글자입니다. 오케이 맞네. 이거 시조의 형식 45자 내외 구성되어 있네 생각하시면 되네요. 자, 두 번째 형식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형식 아까 몇 구? 6구래 6구. 근데 이거 좀 어려워. 3장으로 먼저 갈게요. 3장 아주 쉬워요. 3장은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시조는 무조건 몇째 줄 또는 이게 시라고 생각하니까 몇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나? 3개. 그래서 3장이야. 선생님 근데 왜 3줄이라고 안 하고 또는 3행이라고 안 하고 3장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는데 그게 모두 다 장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줄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초장. 두 번째 줄 중장. 세 번째 줄 종장. 이러한대요. 필기 안 한 친구들 요거 보시면서 자음 보면서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줄을 뭐라 한다고? 초장. 두 번째 줄 중장. 세 번째 줄 종장입니다. 처음 초자잖아. 선생님은 결혼을
처음 했어요. 초혼.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초장. 처음 초장. 중장. 여러분 중학생이죠? 초등학생, 고등학생 아니고 중학생. 가운데 중자 써서 가운데 두 번째 줄 중장. 종장. 여러분들 학교 오면은 종례 아시죠? 쫑났다 이런 표현도 쓰시죠? 하루가 끝나고 하는 거 종례. 우리 사이 끝났어, 쫑났어, 끝 종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마지막 줄이라 해서 종장. 처음 초장, 가운데 중장, 마지막 끝 종장.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몇 장? 3장. 그럼 선생님 육구는 뭔가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의 그림을 좀 잘 봐주세요. 깍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얘는 깍지가 지금 요렇게 돼 있네. 그 초장을 반으로 나누고 중장을 반으로 나누고 종장을 반으로 나눴다 얘기인데요. 거기 반으로 나누면 이 식구들이 시의 덩어리들이 이 말들이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온다고.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몇 구절이 나온다고. 6구절이 나온다고. 그래서 6구예요. 6개의 구절이라고 해서 6구야. 자, 그러면 우리 박인노의 시조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형준이가 한번 해봐. 이거 6구절로 나뉜다며. 한번 나눠봐. 초장 나눠봐봐. 형준아 해봐. 지금 해봐. 오, 그렇지. 친구들 다 같이 해봅시다. 초장 첫 번째 줄 어떻게 나눌 수 있다? 동기로 세면 돼요. 중장 나눠볼게요. 두아운 어디 가서? 세 번째 줄 어렵습니까? 종장 날마다 석양? 날마다 석양문? 설마다 석양문 외에. 그렇지. 좀 자연스럽게 보니까 날마다 석양문 외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한 도막, 두 도막, 세 도막, 네 도막, 다섯 도막, 여섯 도막. 6개의 도막, 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몇 구? 6구래요. 그쵸?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해볼 건데, 잘 보면 이 6개의 구절은 다시 한번 요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띄울 수가 있네요. 쌤이 읽어볼게. 동기로 띄고 세면 돼요. 한 번 같이 띄고 지내다가 두아웃 띄고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띄고 모르는 곳 날마다 띄고 석양문에 한숨 겨워 띄고 하노라.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요렇게 글자 수 또는 구절이 다시 한번 반으로 나누어져서 이 동그라미가 총 4번으로 나누어져서 읽는다 소리야.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한 행을 몇 번에 나누어 읽는가 그것을 우리가 음보라 했잖아요. 시조는 무조건 한 줄, 한 장, 한 행을 몇 번에 나눠 읽는다? 4번에 나눠 읽는다. 그래서 몇 음보, 사음보라 한다. 그것이 여기 보시면 사음보의 운율을 지닌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형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중장, 종장은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두아, 우,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곳. 자연스럽게 쿵짝쿵짝, 쿵짜작, 쿵짝 4박자로 읽혀진다고요. 날마다 석양문에 한숨 겨워 하노라.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노래로 불렸기 때문에 더욱더 4박자, 즉 사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빈칸은 우리 스킵합시다. 사실은 굳이 넣고 싶다면 여러분들 3, 4조라고 넣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고등학교 가셔서 하셔도 되는 내용이고 조금 요게 조금 요즘에는 많이 좀 퇴색됐다? 흐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3, 4조라고 하는 거는 3, 4, 3, 4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로 반복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냥 메모만 해두시고 한번 들어봤다 정도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3, 4조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몇 음보? 몇 음보?
그렇죠. 사음보의 운으로 지닌다. 두 번째 특징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거 너무 중요해요. 종장.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뭔 소리야? 종장의 삼음보, 첫 음보가 삼음절? 뭔 소리야? 우리 돌아가 볼게요. 자, 박인노의 시 여러분들 이미 사음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장이라 했으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초장, 중장, 종장이라 했으니까 세 번째 줄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 줄 아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음보, 첫 번째 덩어리가 몇 글자야? 몇 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 3개의 글자야. 맞아. 그 소리야. 날마다. 자, 여러분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 선생님 요 프린트에는 지금 없는데요.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가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지금 이순신의 시조 한 편, 그리고 정철의 훈민가 한 편이 나와 있는데, 삼정육구 45자, 그리고 사음보의 운으로 지녔다. 여러분 쉽게 그냥 눈으로도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한 가지는 문제로 좀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프린트에다가 요거는 바로 한번 땡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땡그라미 칩니다. 요거를 땡그라미 치도록 하세요. 종장의 첫 음보가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는지, 어떤 시어가, 어떤 단어가 세 글자인지 찾아보십시오. 이순신의 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종장 들어가네요. 그렇지. 어디서죠? 세 글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초장, 중장, 종장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줄. 자, 그럼 정철의 훈민과 마찬가지겠죠? 쉽네. 올길에. 그쵸? 요거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까지 우리 갈래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시조에서도 정말 이러한 시조가 있는, 이러한 시조의 형식이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교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4쪽 가주십시오. 14쪽 가주시겠습니다. 14쪽 가보면요. 내 마음 배어내어 있습니다. 정철의 시조, 내 마음 배어내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갈래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모두 시조라는 갈래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끝낼 시간 다 돼가는데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가 있었거든요. 시조에 담겨있는 심리적 체험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라고 하는 두 번째 목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과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박인로 시조 있죠. 그리고 우리 뒷장에 있는 여러분들 이순신의 시조 그리고 정철의 시조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과제를 좀 내도록 할게요. 뭐냐 하면 심리적 체험이라는 게 뭐였어요?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끼는 거,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나 감동은 진짜 무조건 긍정적인 좋은 감정들만은 아니에요. 우스꽝스럽거나 어쩌면 슬프거나 또는 비장하거나 좀 비극적인 감정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에서 느끼는 뭔가 일상과는 좀 다른 모든 것들을 참 멋진 아름다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가 나갑니다. 요거 댓글에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로 올려야 되는 숙제가 이제 그럼 두 가지가 되겠네. 요 시조의 갈래학습 필기한 거. 물론 프린트가 지금 없거나 하는 친구들 캡처하거나 사진 찍으셔서 올리시면 되겠고요. 요 시조 요거 갈래학습 필기한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박인로 시조 하나, 이순신 시조, 그리고 정철의 시조까지 이 시조 3편을 여러분들이 읽고 느낀 심미적인 체험, 즉 이 3편을 읽고 느낀 점, 이 시 3편에서 느껴지는 감동적인 면, 아름다운 것,
뭐 이런 것을 한 줄씩만 쓰십시오. 한두 줄 쓰셔가지고요.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위도랑 그리고 선생님 카페 그리고 유튜브 화면에도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댓글로 그 정리해서 각각의 시를 읽고 느낀 거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가 소통하는, 문학적인 소통을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는 이론적인 배경의 수업들이었는데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과제를 모두 다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러분들이 한 활동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배운 시조라고 하는 갈래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두 편의 시조를 읽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